막막하고 답답하실 텐데 뭔가 좀 돌파구가 있겠죠? 네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오늘 장 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체크인스탁이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봅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또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1위다 하면서 잔치집 같았는데 지금 물을 끼얹듯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달라진 느낌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내는 배경도 좀 궁금하고요. 정말 그렇게 많이 빠졌나? 좀 두루두루 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 자연스럽게 보면은 그동안 상승폭이 워낙 과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도 전체적으로 불균형이죠. 대형주, 중소형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고, 다우하고 나스닥도 수익률 차이가 조금 나죠. 물론 중소형주만큼, 대형주, 중소형주만큼의 차이는 아니지만 다우와 나스닥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금 조정이 아니고 균형을 맞춰가는 중이다라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부진했던 다우가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나스닥 시장은 워낙 강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탄력을 잃은 정도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엔비디아 종목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국 시장 전체 균형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가 3일 연속으로 음봉을 맞으면서 고점 대비 꽤 빠졌고, 주간 단위로 보면 10% 이상 하락했고, 그 다음에 지금 21선까지 한 번에 밀려버린 상황이니까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연중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대비하면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준, 지수보다 거의 7, 8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이 종목의 조정이 그렇게 대단한가 싶기도 하고, 이 정도 조정에도 겁을 낼 정도면 주식 투자에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니까, 저는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는 그냥 균형을 맞추는 정도다. 엔비디아가 진짜 조정으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의 조정이 나타나야 그때부터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20% 빠진다고 하더라도 실적의 성장이 조금만 둔화되면 밸류 기준에서는 그렇게 또 싸 보이지도 않으니까, 현재 고런 엔비디아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미국 시장을 균형 조정 중이다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더 좋은 전략적 접근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는 받을 만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상급등을 했으니까 또 일정 부분 되돌리는 게 인지상정이다라는 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고점 대비로는 큰 폭의 10%의 조정은 일단은 좀 아닙니다. 이런 적당한 좀 조정이 아닐까 얘기를 해주시는데, 엔비디아가 기침을 하면은 우리 증시 관련된 종목군들은 기침 감기, 몸살을 앓는 그런 모습이죠. 어제 SK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느껴졌는데요. 그러면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관련된 종목으로서 대표 종목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죠. 범위가 엄청나게 넓지만 우리가 크게 이제 범위를 좁혀보면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세 종목으로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조정이 이 정도 가면 견딜 수 있는 조정이라면 나머지 종목군들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조정이다. SK하이닉스가 순간 25만 원까지 가면서 30만 원 넘는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다시 20만 원까지 좀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상승 추세가 꺾인 것도 아니고 양호한 어떤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가면 향후 추가적으로 매물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던 대로 엔비디아가 한 1% 빠졌는데 우리는 5%씩 빠지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피해갈 수 없는 변동성이라고 보지만 최근 들어선 우리 증시가 약간 한 발씩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을 기점으로 일단 하락 탄력도 줄어들고 외국인 매수도 다시 유입된다면 크게 걱정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변동성이 이제 우리 종목이 더 확대되거나 엔비디아도 20% 이상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종목별로 조금 투자 전략을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제가 보기에 매도해야 될 건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SK하이닉스 순으로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재 만약에 조정이 정말로 가파라지고 엔비디아의 조정이 확대되면서 AI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봤다, 주가가 너무 빨리 왔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나타난다면 우리 종목군들도 줄여야 하는데 줄여야 되는 순서가 명확하다라는 거죠. 독점이 깨진 한미반도체가 최우선,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도 서서히 줄여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에 조금 약간 목숨을 걸고 있어서 네. 레거시가 좋아지는 부분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레거시가 좋아지면 SK하이닉스의 실적도 HBM은 그냥 좋은 거고 이건 상수고 그다음에 레거시 실적이 삼성전자만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는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랑 같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실적 대비해서 보면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엔비디아가 정말로 조정으로 가더라도 SK하이닉스는 좀 더 들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뭐 삼성전자 비교해보면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의 우위를 하반기에 꼽고 있지만 하이닉스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그렇게 볼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쪽에서도 좀 눈에 띄는 점이 삼성전자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SK 하이닉스와는 상당히 좀 대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게다가 내일 장 마치고 나면은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또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나오고 그동안 이 시간에 레거시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AI 반도체 쪽 그리고 레거시에 조금 더 집중하는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AI 쪽은 뭐 앞으로 늘어나긴 할 건데 결국은 뭐 2차 전지도 동일했지만 속도의 문제겠죠.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빠른 속도로 좋아질 수 있느냐. 그런데 최근에 뭐 AI 쪽에 투자하려면 돈이 뭐 워낙 많이 드는 상황인데 이 돈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뭐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유가, 전력비, 뭐 전력 인프라 가격 다 올라가면 결국 이걸 누군가는 돈을 내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정부가 돈 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어디서 펀딩 받아서 뭐 돈이 뭐 무한대로 넘쳐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 빅세븐, 미국의 빅세븐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뭐 데이터 센터를 무한정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AI와 관련된 투자는 멈출 수가 없는데 이와 관련돼서 실적보다 그다음에 투자 속도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달려왔다면 뭐 조정은 피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신제품, 세트 쪽, 그 레거시 쪽의 실적을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 AI의 성장은 당연한 그런 이슈지만 이걸 그대로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됐던 삼성전자가 투자를 늘릴 때 같이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종목들, 일부 소재 쪽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저는 뭐 개선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서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원익QNC, 뭐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주의 빈자리를 어떤 쪽에서 채워줄까 고민 많이 하시죠? 이 후보군 가운데서 또 하나로 중간 배당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금융주의 눈길이 가는데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또 한창 사라졌던 키워드인데요. ESG. 우리가 ESG에 열광했던 때가 있었는데 사라졌다가 최근 또 다시 스물스물 관련된 기사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들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최근 3개월 이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땅히 투자할 섹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색깔이 명확한 건 맞습니다. 운수장비, 반도체, 그다음에 정말 테마 섹터, 그다음에 가치 섹터 이렇게 소수 섹터로만 좀 자금이 몰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두 번째로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섹터를 소개를 드릴 건데 지금은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소개를 드릴 섹터가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금융주 쪽입니다. 근데 당연하게 금융주보다 전 보험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금융주들도 배당을 주는 것은 괜찮은데 배당 금액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좀 낮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배당을 얻기 위해 감소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커진 것은 맞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밸류업 관련했을 때 뉴스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압적인 밸류업은 안 되겠지만 일정 부분의 통제는 일부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뭐 법인세나 뭐 분리과세나 이쪽까지도 그 다음에 상법 개정까지도 손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별로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는 공공연하게 이제 배당 관련 뉴스가 나왔고 뭐 LG전자나 이쪽으로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험주가 상대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돼요. 이제 뭐 PBR이나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도 PBR이 아직도 1이 안 되지만 최근에 그 주주하는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 사실 0.5가 안 됐었는데 지금 0.7, 0.8까지도 올랐기 때문에 주가 올라온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KB금융만 보더라도
현금 배당을 분기별로 3천억 원, 그다음에 연간을 1조 2천억 원 규모로 배당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 요거는 절대적인 금액이 오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금융주 하면 배당 수익률 보통 5에서 6%를 생각을 하시는데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4%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당 총액은 기존보다 늘었는데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떨어진 부분입니다. 근데 정통적인 금융주들은 배당 수익률이 3%대인데 보험주들은 여전히 5에서 6%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 관련 종목들은 주가 많이 안 올랐다. 일봉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사들은 조금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저는 좀 보험 쪽을 보자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정말 싫어합니다.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KB금융을 보시는 게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나 의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내가 분할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분기 배당이나 연간 배당에 대한 분기 수익률에다가 시세 차익 도 가져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는 약간 좀 드라마틱한 그런 수익을 원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보험사 쪽을 원해요. 그래서 롯데손해보험이나 뭐 DB손해보험 이쪽은 주주환원 관련해서 뉴스가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기간주좀 거치면서 박스권 하단부로 갔어요. 그래서 나는 보험주 중에서도 단기적인 변동성을 원합니다라고 하신 분들 이제 DB손해보험이나 롯데손해보험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직 이 주주환원 정책 관련해서 뉴스가 안 나왔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PBR이 상당히 낮은 종목이 하나생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뉴스를 보시면 아직 주주환원 정책 관련해서 뉴스가 안 나왔는데 PBR이 0.18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위치도 괜찮죠. 물론 주주환원 정책 저 PBR 처음 났을 때는 강한 상승 보여줬고 기간 조정 거친 다음에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은 다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박스권 하단부에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PBR 0.18이고 이거는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언제 주주환원 정책을 내비칠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닐까 그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 섹터 내에서도 보험주를 눈여겨보고 계시네요. 이런 부분들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종목별로도 나눠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IT도 이제는 좀 나눠서 보셔야죠. 반도체에 막 열광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 쪽 좋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7%나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뭐 특별한 뉴스가 나왔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배경도 좀 궁금해지고 과연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 어떻게 보시나요, 김 이사님? 네, 뭐 신제품 개발했다 그런 뉴스와 더불어서 어저께 강세를 보였는데 제가 좀 더 주목하는 것은 이 디스플레이의 전반적인 상승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질문의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안에 같이 묶여 있어서 디스플레이 흐름이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눈에 가장 디스플레이 흐름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건 LG 디스플레이잖아요. 그런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1조 원의 유상증자를 하는 바람에 주가 가치는, 주주 가치는 더 희석되어 버린 상황이긴 하지만 업황 자체에서의 몇 가지 터닝 포인트들이 있다는 점을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업황이 어떻게 돌아서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저희가 수출입 데이터를 보니까 디스플레이도 수출이 참 잘 되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LCD를 점점 놓고 있다라는 거 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OLED 쪽으로 올인하고 있는데, 기존에 OLED가 어디에 쓰였는지는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가장 뭐 대표적인 게 TV, 그 다음에 중소형 IT 세트, 뭐 휴대폰에 이제 주로 쓰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씩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뭐 아이폰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게 이제 아이패드로도 가고 맥북으로도 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만 볼 게 아니고 지금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지 않은데 코드명이 OLED, 그 다음에 OLED 특허권료를 갖고 있는 유니버설 디스플레이의 주가를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미국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유니버설 디스플레이가 뭐 미국 시장이 원래 신고가였으니까 비슷한 흐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 또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트의 움직임에
결부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한창 시황이 좋았을 때는 OLED 초기 단계에서는 유니버설 디스플레이와 일본의 니치아와 우리나라의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거의 동행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LG 디스플레이 실적도 적자고 유상증자도 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새롭게 세트들이 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그래서 다음에 준비된 그림 보시면 가장 제가 이제 눈에 띄고 있는 것은 이런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라는 거죠. 보시는 그림은 캐딜락 리릭의 디스플레이라고 봐야 되는데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최근에 POLED라고 하는 전환 형태의 커브드 형태의 디스플레이 패널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뭐 30인치에서 40인치 정도의 크기. 그래서 뭐 TV처럼 아주 대형은 아니지만 또 아주 중소형도 아닌 그런 중형 정도의 크기가 늘어나고 있고요. 자, 자동차도 아시는 것처럼 판매량 자체가 뭐 스마트폰처럼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꽤 판매량 자체가 존재하는, 그래서 뭐 중국에서 3천만 대 팔리고 뭐 물론 모든 자동차에 OLED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OLED 가격이 조금씩 더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지금 이 햇빛에 반사되는 LCD보다는 OLED 쪽의 채택률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OLED가 새로운 어떤 영역을 찾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LG가 지금 여러 브랜드와 함께 이런 OLED 쪽의 디스플레이를 밀어넣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뭐 적자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적자를 빠르게 줄이는 것을 실적에서는 확인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장 부품의 확대가 LG전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LG 디스플레이에도 지금 뭐 노트북이나 이런 새로운 세트 쪽에서 OLED의 영역 확대로 확실하게 실적을 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현재 주가 자체가 뭐 비교적 저렴한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으로 좀 온기가 확산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지금 OLED 관련돼서 두 종목만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주가는 다소 비싸지만 덕산 네오록스처럼 핵심 소재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과 LG 디스플레이 정도가 지금 뭐 시장에서는 관심 종목이라는 거죠. 뭐 물론 뭐 관련된 장비주들도 있는데 관련된 장비주들은 뭐 아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디스플레이 장비만 올인해서 하는 기업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 뭐 반도체도 걸쳐 있고 여러 분야에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좀 다양하니까 우리가 표하게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하려면 뭐 미국의 유니버설 디스플레이가 가장 뭐 효율적인 투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이 뭐 생산해내는 것도 없이 특허료만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G 디스플레이가 빠르게 적자를 줄여가고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니면 흑자 전환이 안 되더라도 외형 성장만 빨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반등 여력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뭐 증자로 인해서 주주 가치가 해석된 부분을 고려해 보면 뭐 예전처럼 높은 주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고점을 닫아둔 상태에서의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적에 따라서 이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덕산 네오록스는 상대적으로 밸류가 싼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OLED 쪽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핵심 소재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긍정적 흐름이 나타난다면 예전 고점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5만 원대 중반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전 고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5만 원 정도 때까지의 뭐 반등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시장이 좀 흔들릴 때는 테마주의 눈길이 가죠.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뉴스가 계속 나오는 만큼 시세도 꺾이지를 않습니다. 상승 추세 어디쯤 와 있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똑똑히 말씀드립니다.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근데 보통 이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왈가왈부 하시는데 저는 이 프로젝트가 된다라고 믿고 있지 된다라고 보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투자라는 게 그냥 우리나라 이 세금으로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은 약간 보수적으로 보겠는데 해외 투자 유치를 하겠다고 했고 투자 유치를 성공할 때는 그 성공 지분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자금을 일부 모아가지고 1차 이제 추진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저는 그 관련해서는 엑소모빌이 참여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액트지오와의 부분은 계속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 액트지오의 전문성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을 갖는 분들이 계시고 믿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뉴스가 진전되는 거에 따라서 하면 되고 저는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 크게 권해드리지 않고 나는 좀 매매 관점으로 빠르게 좀 대응이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권해드릴 만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뭐 수급 굉장히 유심히 보잖아요. 주가 위치는 부담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양봉이 나올 때는 개인 투자분들의 양봉이 나오고 있고 음봉이 나올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매 관점도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실적 반영 시점까지 이미 거의 5년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난 접근할 거다라고 하신 분께도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3일 1주 안타깝게도 시장이 마냥 좋지 않잖아요. 그다음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대외적인 변수가 많고 어제 강세를 보여줬던 섹터를 압축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5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엔비디아가 거의 5% 이상의 낙폭을 보여준 오늘 장세에서는 이런 쪽 개별 테마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고 그 개별적인 강세 테마에 외국인과 기관이 베팅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좀 동조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참 한국가스공사도 여전히 PBR이 낮지만 PBR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은 역시 단기 매매는 대장을 해야지 라고 하신 분들께 한국가스공사를 권해드리지만 전 한국가스공사보다는 좀 포스코 인터 쪽이 낫다라고 판단됩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시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해가스전 관련했을 때는 입지를 굳힐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본업을 통해서 흑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다라고 부담되시는 분들께는 태광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태광은 제가 권해드리는데 수급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태광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 공략을 해보는 게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피팅베블 쪽에서 저는 어떤 사업에 대한 연관성보다 정말 수급에 의한 매매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한국축철관이나 동양철관 권해드립니다. 딱 그렇죠. 양봉 나올 때는 개인 투자분들 들어왔는데 음봉 나올 때는 외국인의 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21선이나 61선 지지 여부만 확인하고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동양철관 쪽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정말 손질 못합니다. 이 뉴스가 갑자기 오늘 뭐 반도체가 강하게 반등하다든가 네. 뭐 미용 의료기기나 화장품 이쪽이 강하게 반등했을 때는 이쪽 섹터 약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수급이 반대쪽으로 이동했을 때는 손질을 못합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태광처럼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파급력과 수급을 근거로 해서 짧은 트레이딩 가능하다 종목 나눠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4가지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